나침의 소새끼의 열흘밤의 꿈. 이런 꿈을 꾸었다. 죽거들랑 묻어주세요. 커다란 진주조개로 구덩이를 파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조각을 무덤의 표지로 놓으세요. 그리고 무덤 옆에서 기다려주세요. 또 만나러 올 테니까요. 나는 언제 만나러 오느냐고 물었다. 해가 뜨지요. 그리고 해가 지지요. 그리고 또 뜨지요. 그러고는 또 지지요. 붉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가는 동안 당신 기다릴 수 있겠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조용한 목소리를 높이더니 100년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뭔가 결심한 듯 말했다. 100년만 내 무덤 옆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꼭 만나러 올 테니까요. 나는 그저 기다리고 있겠노라고 말했다. 검은 눈동자 속에 또렷이 보였던 내 모습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잔잔한 물에 파문이 일어 물 위에 비치던 그림자를 흐트러뜨리듯 물이 흘러내리든가 했더니 여자의 눈이 깜빡 감겼다. 긴 속눈썹 사이로 눈물이 뺨을 흘러내렸다. 여자는 어느새 죽어 있었다. 나는 정원으로 내려가 진주조개로 구멍을 팠다. 진주조개는 커다랗고 모서리가 날카롭고 반들반들하게 다른 조개였다. 흙을 파헤칠 때마다 조개 껍질에 달빛이 비쳐 반짝거렸다. 축축한 흙 냄새도 났다. 얼마 동안 파내자 구멍이 생겼다. 여자를 그 안에 눕혔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을 위에서 사르르 뿌렸다. 흙을 뿌릴 때마다 진주조개 껍질 뒤에 달빛이 비쳤다.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제 앞에는 메인 PD 거부광. 메인 YB 유신아. 그리고 메인 MC 식강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네. 작품 제가 준비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면 근황 토크를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혹시 군대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눈물 장전하고 정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더 이상 웃으면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이제는 군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짜 확정도 났고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데 그쵸. 아니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봤어요, 목록을. 앤드류 포터가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다뤘던 작품. 근데 군대 가는 게 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나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상상인 게 군대 가는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막 계속 되뇌잖아요. 그럼 정말로 꿈이 되기도 해요. 근데 군대 가는 거 어쨌든 현실이잖아요. 그럼 가서 꿈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집이겠지 해서 집 꿈을 막 꿨는데 딱 눈 뜨니까 2일차. 이왕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꿈 자주 꾸시나요? 저는 꿈도 자주 꾸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그 이명이 좀 있어서 그 이글루에서 생활하느냐고 그 제트기 경납고에서 군생활해서 그걸 이글루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걸 이글루라고 네, 하는구나. 거기서 군생활을 해가지고 그 후로 이제 이명이 생겨가지고 아유. 잘 때 피곤하면 이명이 들리거든요. 평소에도 가끔 들리긴 하는데 잘 때 들리면 그게 다 가위로 이어져요. 낑 하면서 그 TV 옛날에 우리 지금은 시청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그거 나올 때 한 그 기계음 있잖아요. 그런 게 들리면서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다 딱 가는 순간 이거 꿈이 아닌데 하고 딱 하면은
일부러 눈을 뜨려다가 말아요.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 무섭다. 그리고서 제발 끝나라 하면서. 네. 근데 이렇게 꿈을 자주 꾸면은 피곤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꿈을 꾸는 게 얕은 수면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꿈을 자주 꾸면 피로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부광 형은 혹시 요즘 뭐 어떤 꿈 꾸시나요? 저도 꿈을 꾸고 자주 꾸는 편이긴 한데 좀 기승전결이 있는 꿈을 좀 꿀 때가 있어요. 딱 한 편의 이야기가 완성될 것 같은 진짜로 꿈이 딱 나오면 그 마지막 순간에 또 깨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적어놓거든요. 네, 뭐 그런 적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인상적인 꿈에 대한 이야기는 제 아내가 제가 바람피는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문제가 왜냐면 이미 기분이 너무 나빠. 형이 잘못했네요. 그러게요. 무의식 중에 불안감을 심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진짜. 아니,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근데 이 책들 버리세요. 뭔 책이야? 김수영. 이 몇 월호야 이거. 렉심 일단 다 버리시고. 어쨌든 그래서 그럴 때 좀 곤란해요. 이게 꿈 때문에 사실 뒤숭숭하면은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제 좌지우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 이제 전자피아노로 녹음이 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쳐줬던 피아노 곡을 녹음해 놔가지고 오늘 이미 표정이 안 좋아 일어났는데 분명히 안 좋은 꿈을 꾼 것 같아. 그러면 가가지고 버튼을 딱 눌러주면은 사르르 녹습니다. 쳐주는 게 아니고 녹음한 걸 틀어준다는 게 약간 초기에는 쳐주셨는데 이제 점점 힘드니까 아니. 녹음을 하시는. 근데 그때 연습을 한창 땡겨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 그만한 실력이 안 나와요 좀. 그런 게 하지만 있습니다. 정말 감동은 정말 멋진 완성도 있는 연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형이 그 노력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표정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와서 피아노를 쳐주고. 그러니까 그 자세에서 나오는 건데 낭만이 사라진 시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제 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재밌거나 좀 기괴한 일들이 많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저는 최근에 꾼 꿈이 좀 사람한테 쫓기는 꿈이었습니다. 계속 쫓기고 제가 근데 계속해서 정말 열심히 도망치기를 염원하니까 도망은 쳐지더라고요. 근데 이쯤이면은 이렇게 도망쳤으면 못 쫓아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꿈에서 계속 느꼈습니다. 군대 가는구나. 이제 나는 군대 가는구나.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구나. 나는 1년 전만 해도 군대 안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압박감이 심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일단 근데 꿈 이야기를 왜 꺼냈냐? 오늘 다룰 작품이 나츠메 소세키의 꿈 여름밤이기 때문입니다. 네. 작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들 나츠메 소세키를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책을 잘 모르는 분들도 제목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일본 근대문학의 아버지고 일본 근현대문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나츠메 소세키를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일본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되게 긴 예전 사람인데 나츠메 소세키 하면 좀 일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쵸. 나츠메 소세키가 이제 수업 중에 한 학생이 I love you라는 문장을 사랑합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번역을 했대요. 근데 이제 나츠메 소세키가 그걸 보고 일본인은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 좀 더 나은 문장인 오늘 밤은 달이 아름답네요 라는 문장 정도로 바꿔주어라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전설이란 또 이야기가 있지만 이 작가한테 이런 일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작가가 얼마나 세심한지 그렇게 문장을 아름답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근대문학의 아버지인데 그 시기 당시에 활동했던 전국에 이제 근대문학의 아버지들이 있어요. 이제 중국에는 루신이 있었고, 그쵸. 우리나라 이광수가 있었죠. 근데 조금 이거는 좀 자체 디스일 수 있는데 이광수 작품은 지금 보면 옛날 티가 많이 나요. 근데 지금부터 읽을 그리고 알려드릴 신몽야는 지금 읽어도 상당히 신비하고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근대 단편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단편문학의 아버지 러시아의 체험? 체홉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음. 서양에서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그 양식을 또 완성시킨 사람이 체홉이고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사람이 이제 갈까마귀 아, 포. 앨런 포 단편문학의 아버지들. 이 서양에서 이 사람들이 이 형태를 갖춰오기 시작하면서 일본으로 넘어가고 일본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단편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쓰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다시 또 일본 유학파들로부터 맞아. 한국에 들어온 게 이제 이광수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 신소설을 쓰기 시작한 그래서 아무래도 거쳐 오다 보니까 급이 좀 그게 좀 미안한 얘기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근데 지금 봐도 재밌는 이야기를 이 몇백 년 전에 이미 쓴 거니까 한번 이 얘기가 근데 어떤 얘기인지는 이제 나중에 네. 좀 더. 그렇죠. 근데 네. 일본 잘 쓸 수밖에 없는 게 음. 세계 최초의 단편 소설이 맞아요. 세계 최초의 소설 네, 소설. 겐지 모노가타리. 네, 게지모노 같은. 그게 일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부럽다. 어쩌면 이야기의 민족일 수도 있죠. 이야기의 민족 진짜 부럽네요. 근데 친일파는 아닙니다만 네. 근데 이건 진짜 좀 부러운 부분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라비아 허브집을 뭐라는 거야? 맞아요. 일본인이 부러워서 아니 여기 문학과 예술 사회사 보면서 그 그라비아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즉석에서 제목 지어내는 건 역시 최고야. 책 뒤에는 아마 DVD 같은 게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꿈 얘기를 괜히 꺼낸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시바, 꿈 여름밤, 여름밤의 꿈 이렇게 번역되는 오늘 나츠메 소세키의 단편들을 읽을 거기 때문입니다. 꿈하면 저는 먼저 가장 떠오르는 게 좀 환상적인 부분으로서의 꿈이 떠올라요. 꿈이라는 단어가 보통 어떤 미래나 내가 품은 희망이나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서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가 그 100일장도 주제를 꿈으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꿈은 이렇게 무언가 환상적이고 좀 아름다운 속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다른 작품 꿈 여름밤에서 첫 번째 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남자는 여자가 죽지를 않게 말하지만 여자는 이제 곧 죽는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자기가 죽으면 커다란 진주 조개로 땅을 파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조각을 무덤에 표지로 놓은 채 무덤의 옆에서 100년을 기다리면 다시 만나러 올 거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는 걸 반복해서 바라봅니다. 남자가 놓아둔 별 조각에 이끼가 낄 때까지 기다렸지만 여자는 나타나지 않아서 남자는 속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덤 아래서 흰 백합이 올라옵니다. 남자는 그 백합이 자라는 걸 가만히 바라보다가 백합의 입을 맞추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깨닫습니다. 벌써 정말로 100년이 됐다는 걸요. 이 작품이 저는 사실 꿈 여름밤에서 좀 가장 마음에 든 작품이었어요. 꿈이 품고 있는 환상적이고 좀 아름다운 모습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밀한 문장들 그리고 남자가 기다리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좀 심금을 울리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꿈 여름밤에서 꿈의 속성 중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부분을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게 꼭 이런 부분만을 포함하지는 않아요. 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면에 취할 때 뇌가 기억을 정리하면서 생기는 조합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건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좀 많아요. 제가 만약에 사막, 송전탑, 배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서 인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잠에 빠지면 그 결과물은 정말 좀 이상하고 놀라운 결과물을 내놓을 겁니다. 송전탑이 늘어진 사막을 배를 타고 유영하는 거죠. 아니면 송전탑을 타고 사막을 유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꿈만을 저희가 기억하느냐? 왜냐하면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꿈을 되게 많이 꾼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기억하는 게 적은 이유는 그게 인상적이어서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꿈의 속성은 좀 기괴하고 공포스럽고 이런 속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꿈의 속성 중 또 다른 부분이 있죠. 사실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좀 뒤로 뺐습니다. 꿈은 저희가 보통 현실이 되기 힘들 때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꿈에 관한 얘기를 하죠. 군대 가기 싫어요. 전부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상황처럼 우리는 믿기 힘들 정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꿈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절망적임에도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할 때 우리는 비극적인 현실을 환상적인 공간의 꿈으로 뒤바꿈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는 꿈 열흘 밤의 5번째, 7번째, 9번째 밤에서 잘 나타납니다. 5번째 밤에서는 남자는 죽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를 보고 싶어 하지만 닭이 울면 그는 그저 죽어야 합니다. 여자는 황급히 말을 타고 오지만 그가 죽어야 하는 순간에 닭이 울어서 깊은 골짜기 밑으로 여자가 떨어지고 말죠. 다른 작품에서 보이는 분위기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분위기가 좀 나른하고 몽환적이고 현실이 아닌 분위기가 있다면 5번째 밤에서는 좀 현실감이 느껴집니다. 여자를 사랑하는 연인을 제대로 마주하지도 못하고 이제 닭이 울어서 자기는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꿈에 가지는 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꿈은 저희의 기억의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결국 저희의 일상생활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받았던 강렬한 인상이나 우리의 욕망을 반영합니다. 8번째 밤에서 그려지는 모습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거울에 비친 눈으로 화자가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 없고 모호하고 환상적인 것들 뿐입니다. 너무나도 세밀한데 말이죠. 거울에만 비쳐 보이는 바깥의 세상이 진실인지 바깥에서 들려온 소리가 진실인지 화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을 보고 있을 뿐이니까요. 화자가 제대로 인지하는 것은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뿐입니다. 이발사에게 머리를 잘 깎을 수 있겠냐는 물음에도 이발사는 대답해주지 않고 그저 엉뚱하게 바깥에서 금붕어를 파는 사람을 보았냐고 묻습니다. 마지막에 이발 소리 나서 앞에서 금붕어 장수가 파는 금붕어를 바라볼 때까지 침묵이 이어집니다. 이런 침묵과 제대로 우리에게 구현되지 않는 여백의 순간들이 이 작품에서는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현실적이지만 너무나도 기괴한 분위기와 환상적인 부분이 있는 꿈의 요소가 또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열흘밤의 꿈 작품들에서 좀 몇 개를 알려드리고 간략한 줄거리를 늘어놓았어요. 꿈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를 풀어놓은 작품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하면 좀 막연하게 전체적인 부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작가가 한 장면이나 인상적인 부분 외에서 그저 한 단어에서 출발해서 작가가 꿈을 어떻게 생각하고 낱낱이 해체해놓은 뒤에 각각의 묘사를 골라서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각의 단편들이 짧지만 간결하고 재미가 있는 소설입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엄청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 책 이전에 한번 읽었을 때도 되게 이상한 소설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여러 가지 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드릴게 이 소설은 10가지의 꿈을 얘기하고 있고 그 꿈마다 각각 내용이 다른 마치 10가지 단편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같이 기괴하고 환상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읽을 때마다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그리고 최근이라기보다는 한 몇 달 전에 본 영화가 그 2002 오디세이였는데 그 진짜 옛날 거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처음에 만들었던 거 그거를 봤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되게 이상한데 이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작품보다 좀 놀라는 건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를 짓는 걸까 만드는 걸까 그러니까 창조냐 아니면은 모방이냐라는 얘기인데 이런 절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을 보면은 만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원래 대개는 모방에서 출발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상한 걸 만들어낸 사람을 생각해보면 이건 거의 창작에 가까운데 진짜로?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하고 기괴한 작품이 지금에도 먹히는 건 새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몇백 년의 작품이 있는데도 우리가 꿈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나를 이상한 기분으로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그때 그 2002 오디세이도 비슷한 작품인데 둘 다 절 이상한 기분에 빠지게 만들고 뭔가 새로운 뭔가를 이 사람이 해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일본
사랑스러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왜냐면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괴담, 맞아요. 일본의 괴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일본 만화 중에 몽환 신사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거든요. 그것도 구성이 이거랑 비슷하고 최근에 넷플릭스에 러브 데스 로봇 그게 또 이제 단편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이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식의 구성, 이런 식의 흥미로운 이야기, 짧은 이야기들이 항상 인기가 있는 건 이유가 뭘까? 말을 하다가 지금 재미가 있어서 그런가? 새롭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그쵸. 다른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원하고. 요즘 긴 이야기도 좋지만 이런 짧은 호흡에서 느껴지는 강렬함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을 느낀 게 있는데, 근데 약간 일본의 그런 뭐 영화, 문학 아니면 뭐 만화 이런 거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가장 뭔가 비슷한 또 뭔가 본질적인 일본인들이 좀 탐하는 그런 정서가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아름답거나 기괴하거나 이런 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단편도 있었는데 정말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분명 단편들이 또 있었거든요. 어떤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 중에 좀 특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아름답게 그리거나 아니면 기괴하게 그리거나. 저번에 탐정 얘기하실 때 나왔던 이야기죠. 한시치체포로. 네. 그쵸. 그 일본의 특징이죠. 괴담 이야기 맛 좋아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작품에서 저랑 거부왕 형이랑 재밌게 봤던 거 하나씩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전 마지막 이야기가 좋았는데, 이게 음. 한 마을에서 제일 가는 한 미남 청년이 있는데, 이게 한량이 나서 그냥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여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제 칭찬을 해주거나, 과일바구니 보면서 되게 예쁘다면서 칭찬해주는 게 그냥 소일거리로 있는 그런 남자가 있는데, 한 여자를 따라갔다가 한참 후에야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여자 짐 들어주려고 하다가 따라갔는데, 그 기차 여행을 하다가, 그, 돼지가 있는 그런 절벽? 낭떠러지 쪽에서 몰리게 되는데, 여기서 떨어지세요라고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떨어지겠다. 안 떨어지면 돼지가 될 텐데? 돼지한테 이제 내년에 당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안 떨어지려고 하다가 이제, 돼지들이 잔뜩 몰려오니까 콧등을 쳐서 잡아뜨렸는데 너무 많이 몰려서 결국 남바지에 떨어져 와서 돌아왔는데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는 마지막 구절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이 소설이 유독 기억에 남는 게 그 사람이 결국 죽은 걸로 나와요. 그런데 그럼 와서 얘기하는 건 누구? 이 마을은 뭐지? 라고 의심을 갖게 만드는 엔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섬찟함이 있는데 원래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일본의 도시괴담 같은 그 스타일을 보면은 이게 점차 하나의 장르처럼 돼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걸 전복시키고 의심하게 만드는 식으로 괴담이 전해내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그래서 10번째 얘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현실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마을 자체가 사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일 수 있게 만드는 의심, 거기서 느껴지는 섬찟함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엔딩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 모자를 갖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돌아온 사람은 그 이야기를 끝낸 그 사람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그냥 죽은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을 죽이고 모자를 빼앗은 다음에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들려주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저는 세 번째 꿈인데 그 주인공이 애기를 얻고 돌아다니는데 이 애기가 자 이쪽으로 몇 걸음 가봐 그럼 뭐가 나와 하면은 나와요. 이쪽으로 뭐 몇 걸음 가봐 하면 뭐가 나올 거야. 거기서 뭐 오른쪽으로 돌아서 몇 걸음 가면 뭐가 나와 하는데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얻고
계속 그 A가 얘기해준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서 딱 어떤 나무 시작을 맞아요. 하는데, 자, 이 아래였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은 이 아기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응? 이 아래라고? 네가 날 죽인 게 이 아래였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맞아요. 딱 그때 잊고 살았던 죄책감이 딱 불러오아지는 그런 반전? 맞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별 내용 괴담이 없으면서도. 참 많죠. 뭔가 저는 공포 만화 이런 거 한국에서도 안 걸리고 보면 이런 얘기 좀 많잖아요. 내가 누구를 죽였는데 그게 아들로 돼서 아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뭔가 등에 봉의지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파보니까 시체가 나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소설이 그런 뭔가 익숙하면서 뻔한 이야기였는데도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문장들이 너무 세심했고 그리고 너무 뭔가 기괴해지는 느낌이 팍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소설 좀 더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세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이가 장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대체 안고 있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장님인데 다 알고 있고 처음에 애기라고 했는데 말하는 건 그렇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짜여진 것 같아요. 만약 대부분의 괴담이나 만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플롯으로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게 그냥 그러고 끝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나츠메 소세키가 이 작품이 괜찮은 이유는 그것 말고 더 여지를 더 많이 만들어줘요. 얘가 대체 뭐 정체가 뭐냐. 날 알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이야기도 사실 마지막도 중요한 포인트였지만은 거기까지 가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 사람이 그래서 아기를 안고 간다라는 설정을 비틀어버린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공포가 어디서 나오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에서 벗어나는 정보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흔들릴 때 그때 공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설이라는 문학 자체가 결국에는 갈등을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갈등도 이 사람의 일상이 만나서 흔들릴 때 거기서 갈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흔들리는 것,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거나 이런 데서 공포가 생기는 건데 나츠메 소세키는 그걸 참 잘 알고 있는 작가가 아닌가. 어디서 어떤 걸로 흔들면 여기서 사람들이 뭘 느끼겠구나. 거기서 분위기를 참 조성 잘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밤이 가장 좋았어요. 그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해가 지고 또 해가 지지요. 그리고 또 해가 뜨고 해가 지지요. 딱 100년만 기다려달라는 그 말을 표현할 때 그 단어들이 너무 아름답고 세밀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00년이 기다렸던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단편이. 낭만이 살아있네. 아직 군대를 안 가서. 아직 군대를 안 가서. 군대 가면은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도 해가 뜨네. 또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또 해가 지지요. 왜 시계는 항상 도는지 알 것 같다. 딱 1년 반개월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국방부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1년 반개월만 기다리시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저부터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일단 너무 짧은데 재미있어요. 그래서 굳이 뭔가 글 읽는 거를 안 좋아하셔도 그냥 요거는 짧은 10개가 있는 거니까 그냥 읽고 재밌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괴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근데 괴담 중에서도 정말로 기괴한 거, 날 이상한 기분에 빠지게 만들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감정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권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신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 이 나츠메 소세키 작품들 보면은 그 원형은 대부분 다 옛날 신화들이잖아요. 고전 신화들. 일본 신화, 한국 신화, 중국 신화 이런 동양의 신화들에서 비슷한 플롯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읽어보시고 신화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의 플롯이 엄청 많거든요. 신화들이.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곰팡이 점수 매기 시간입니다. 네, 곰팡이 점수 저부터 해볼까요, 이번엔? 네. 저는 15점입니다.
이유는 크게 재미는 있지만 크게 특별할 건 없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더 높게 주려고 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깎고 깎아서 마지못해서 이제 딱 마지노선 타협을 한 게 이제 15점입니다. 저도 15점이에요. 저는 이거 되게 오래된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걸 좀 인지하려면은 이 시대에 이렇게 썼다라는 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읽힐 만하게 썼다는 게, 그게 좀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형태가 나중에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지금 완전히 대놓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더 뛰어난 소설도 많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이 해냈던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읽어도 날 몽환적이고 이상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데 성공하니까, 그래서 저는 15점입니다. 네, 저는 12점인데, 사실은 나머지 단편들은 그냥 기괴하고 재밌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첫 번째 밤 그걸 읽었을 때 뭔가 탁 눈이 트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최근에 글 같은 거 쓸 때, 문장이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밤을 딱 읽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확 받아서 12점입니다. 그러면은 종합 점수는 14점입니다. 네. 14점. 몇 점에서 특히 14점. 일본 치고는 많이 낮은 점수입니다. 긴 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국에 일본이 저는 친일을 한다고 해서 나쁘게 보지 않아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일이 문제가 아니고, 친일이 나쁜 게 아니고, 나라를 팔아먹는 게 문제죠. 그렇죠. 꼭 군대 갈 사람이 일본 문화에 빠져있고, 일본을 사냥한다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친이 이런 쪽으로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네, 정말 아니에요. 농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저보다는 이렇게 첫사랑이 일본인이셨던 식강형이 좀 더 친이 쪽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네요. 이거 이렇게. 그렇다고 첫사랑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왜 지질된 사랑이었구나. 지지대 사랑이었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저는 지금까지 법방 유신아 식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